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달콤한 핵심의 발췌본입니다. 제목처럼 뭐랄까, 역사의 복잡한 사건 속 달콤한 알맹이만 쏙쏙 뽑아보자는 건데, 상당히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국이랑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서양 역사, 특히 오늘날 영어권 문화나 미국의 어떤 토대를 이해하려면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자료가 바로 그 격동의 시작을 다루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야심, 또 민중의 신앙, 개인의 어떤 투쟁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는지 그 핵심적인 순간들과 또 좀 놀라운 통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랄까 시간 여행 하이라이트 편집본 같은 느낌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헨리 8세의 파격적인 결정부터 시작해서 존 녹스의 그 불같은 외침까지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럼 영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 영국 종교개혁을 두고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정말 헨리 8세라는 한 군주의 정치적인 필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미 꿈틀대던 어떤 영적인 갈망? 이게 터져나온 결과였을까요? 자료는 아주 명쾌하게 답을 합니다. 둘 다였다고요. 그러니까 왕이 교황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었고 또 동시에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갈망하던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때로는 서로 이렇게 맞물리고 때로는 또 충돌하면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마치 좀 복잡한 이중주 같았다고 할까요? 아, 이중주요. 흥미로운 건 그 영적인 움직임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이미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롤라드 운동이라는 게 지하에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루터의 사상이 탁 들어오면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런던 같은 도시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이 퍼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1500년대 초반에 보면요. 이 롤라드파에 대한 탄압 기록이 증가해요. 그건 이 운동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비밀리에 성경을 번역해서 퍼뜨리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윌리엄 틴들이 영어 성경을 내놨을 때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윌리엄 틴드. 이 인물은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보면 케임브리지 학자 그룹 출신도 아닌데 초기 영국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더라고요. 그의 목표는 딱 하나, 성경을 원어에서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평범한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거였죠. 네,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교황보다 쟁기지라는 소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선언이었어요. 왜냐면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사제를만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교회 당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영국을 떠나야 했고 평생을 대륙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그 번역에 매달렸다고 하죠. 1525년에 그의 영어 신약성경 초판이 나왔는데 이게 수천 부가 영국으로 밀반입됐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냐면요. 그렇죠. 그의 번역이 이후에 나온 킹 제임스 성경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의 기초가 됐다고 평가받잖아요. 심지어 현대 영어 형성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와, 대단하네요. 하지만 당시 기득권 세력, 특히 주교들 입장에서는 틴들의 번역이 너무 위험했던 거죠. 체제 전복적인 불원서적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철치라는 단어를 회중, congregation으로 사제, priest를 장로, 엘도로 번역했거든요. 이건 카톨릭의 위계질서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아, 그래서 그의 성경을 막 불태우고 그랬군요. 네, 탄압이 심했죠. 근데 틴들은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순종 이런 체를 통해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도 제공했다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헨리 8세는 이 주장을 이용해서 로마랑 딱 갈라섰는데 정작 틴들 본인은 나중에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536년에 브뤼셀 근처에서 교수형 당한 뒤에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지죠. 그의 죽음과 그가 번역한 성경은 이후 영국 종교개혁의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영국 왕 헨리 8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런 영적인 개혁의 흐름과는 또 별개로 정치적인 개혁은 훨씬 더 개인적인 이유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왕위 계승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헨리 8세가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하니까 이게 없이 형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그 성경 구절 레위기에 사로잡히게 돼요. 남자 후계자가 없으면 또 옛날처럼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아주 컸던 거죠. 그래서 이혼하고 당시 궁녀였던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캐서린 왕비가 당시 유럽 최강자였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의 이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도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헨리 8세가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교황이 안 해주면 교황 없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별 과정이 왕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의회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는 점이에요. 1532년부터 1534년까지 연달아서 법안들을 통과시키죠. 네. 교회가 왕 허락 없이는 법을 못 만들게 하고 교황청으로 가던 세금은 국고로 돌리고 또 영국 내 문제는 영국 법정에서만 재판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534년에 수장령, 액트 오브 스프레머시 이걸 통과시켜서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네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교황의 권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말 그대로 국가교회를 만든 셈이니까요. 그런데 헨리 8세는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카톨릭 신앙을 유지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해요. 로마와는 헤어졌지만 루터 같은 개신교 사상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양쪽 모두를 탄압하기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프로테스탄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크랜머 그리고 토마스 크로멜입니다. 크랜머는 헨리 신임을 얻어서 캔터베리 대주교가 됐고 그 골치 아픈 이혼 문제를 해결해주죠. 처음엔 신중한 학자였지만 점차 프로테스탄트 신학적으로 기울게 됩니다. 크로멜은 더 현실적인 정치가였던 것 같고요. 헨리의 오른발 역할을 하면서 입법혁명을 주도했고 특히 수도원 해산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수도원 재산을 싹 조사해보니까 왕실 전체 수입의 서너 배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헨리 8세 입장에선 뭐랄까 로마와 등지면서 동시에 막대한 부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이죠. 그렇죠. 근데 수도원 해산은 단순히 재산 몰수에 그친 게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수도원들이 사라지면서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에서는 은총의 순례라고 하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건 당시 카톨릭 신앙이 민중들에게 여전히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 개혁이 순탄하지만은 않았군요. 그런데 크로멜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죠. 틴들의 염원이었던 영어 성경 보급이에요. 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1539년에 대성경, 그레이트 바이블이라는 공식 영어 번역본이 나와서 모든 교회에 이걸 비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드디어 평신도들도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시기에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들 사이에서 성경 읽기 열풍 같은 게 불었다고 해요. 선술집 같은 데서 성경 토론이 벌어지고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막 글을 배우고 심지어 여성들이 사제들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기록까지 있다니 정말 대단한 변화였네요. 네, 당시 에드워드 폭스라는 주교는 평신도들이 우리 성직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고 한탄했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헨리 8세는 결국 말년까지도 프로테스탄티즘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육계 신조라는 걸 발표해서 화채설이나 사제 독신제 같은 카톨릭 교리를 다시 확인하고 개혁가들을 압박하기도 했죠. 헨리의 시대는 이런 모순과 긴장 속에서 마무리되는군요. 네, 헨리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영국은 이제 본격적인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때는 영적인 개혁과 정치적인 개혁이 드디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됐죠. 섭정들과 또 크랜머 대주교가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크레머가 만든 공동기도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의 복잡한 라틴어 미사 대신에 영어로 된 표준 예배 양식을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1552년에 나온 개정판은 가톨릭적인 요소를 거의 다 제거하고 개혁파 신학, 특히 성찬에 대한 상징적 이해를 명확히 반영했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도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또 뭐 성화상 파괴나 제단 교체 같은 카톨릭의 잔재를 없애려는 움직임도 아주 강하게 일어났다고 하고요. 대륙에서 피나론, 마르틴 부처 같은 개혁파 신학자들의 영향도 컸다고 하죠. 네, 영국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점점 더 스위스나 제네바의 개혁파 쪽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드워드 6세가 불과 15살의 나이로 요절하면서 상황이 또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첫째 딸이자 아주 국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네, 메리는 자기 어머니 캐서린의 한을 풀고 영국을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에드워드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종교개혁 법안들을 폐지시키고 라티노 미사를 복원했고요. 또 스페인의 국왕 필립 2세와 결혼하면서 반프로테스탄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1555년부터 3년 동안 약 300명에 달하는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뭐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순교가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특히 크렘모 대주교의 순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극심한 압박 때문에 결국 신앙을 철회했었거든요. 그런데 처형 직전에 극적으로 자신의 철회를 다시 번복하고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부인하는 서명을 했던 자신의 오른손을 먼저 불길에 넣어서 태웠다고. 존 폭스가 그의 책 순교자 열전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장면은 영국인들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아, 순교자 열전이요? 그 책이 메리 시대에 대륙으로 망명했던 존 폭스가 쓴 건데 순교자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은 아주 잔인한 박해자로 또 영국은 마치 신의 선택을 받은 국가처럼 묘사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해요. 수세기 동안 영국인들의 반카톨릭 정서를 형성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메리는 역사의 피해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오명을 얻게 되죠. 메리 시대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대륙으로 망명했던 영국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있었다는 거네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예배 형식을 놓고 존 녹스가 이끄는 좀 급진적인 그룹하고 리처드 콕스가 이끄는 온건파 그룹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엘리자베스 시대에 본격화될 청교도 운동의 어떤 예고편 같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전초전이었던 셈이죠. 자, 그리고 1558년 메리가 자식 없이 죽자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앤 불린의 딸 25세의 엘리자베스 1세를 맞이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정말 또 한 번의 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가장 큰 과제는 극심하게 분열된 왕국을 어떻게든 하나로 묶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헨리 8세처럼 굉장히 정치적이고 실용적인 군주였고요.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노선, 위아 미디어를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59년에 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수장령과 통일령을 통과시키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교회의 최고 수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 통치자, 스프링 가버너라고 칭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여성 군주로서 신학적인 논란을 피하려는 좀 정치적인 타협이었겠죠. 그리고 예배는 개정된 공동기도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일부 내용은 카톨릭 신자들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조금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찬 때 무릎 꿇는 것이 빵과 포도주 숭배가 아니라는 설명, 그 흑색 주석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삭제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제 복장이었어요. 전통적인 복장을 입도록 규정했는데 이게 큰 불씨가 됩니다. 제네바 같은 곳에서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걸 교황주의의 잔재다 이렇게 보면서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 퓨리턴스 운동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복장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군요. 네, 그게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여전히 프로테스탄트, 특히 개혁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9개 신조라는 신안 고백서가 그걸 잘 보여주고요. 엘리자베스의 이 종교 정착, Religious Settlement가
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이후 400년 이상 이어질 영국 성공회에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이렇게 영국이 왕권과 의회를 중심으로 비교적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 동안에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훨씬 더 격렬하고 급진적인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상황이 또 완전히 달랐죠. 네,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남쪽의 강대국 잉글랜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어왔어요. 이 국제 정치 구도가 종교개혁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은 잉글랜드의 영향으로 여겨졌고 카톨릭 신앙 유지는 곧 프랑스와의 동맹 유지 이렇게 여겨졌던 거죠. 초기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패트릭 해밀턴 같은 인물들의 순교를 통해서 좀 조용히 퍼져나가다가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조지 위샤트. 그는 스위스 개혁파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설교했고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고 해요. 이때 그의 곁에서 경호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녹스입니다. 네, 그런데 위샤트 역시 1540년에 당시 스코틀랜드 카톨릭 교회의 실세였던 데이비드 비튼 추기경에 의해서 화형당하고 맙니다. 그의 순교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고 결국 몇 달 뒤에 급진파들이 비튼 추기경을 암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이 사건에 존 녹스도 연루되면서 프랑스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아, 여기서 존 녹스라는 인물을 정말 주목해야겠네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거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추진자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9개월 동안 갤리선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신념은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석방된 후에는 에드워드 6세 시대의 프로테스탄트 잉글랜드 그리고 칼뱅이 있던 제네바에서 활동하면서 개혁 사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특히 제네바 시절에 쓴 글 중에 그 여성의 괴물 같은 통치에 반대하는 첫 번째 나팔소리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여성 군주의 통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건데 주로 영국의 메리 1세를 겨냥했지만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하면서 그녀와의 관계를 아주 껄끄럽게 만들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칼뱅을 포함해서 많은 프로테스탄트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어요. 너무 급진적이라는 거죠. 또 그는 귀족이나 심지어 평민들이 부패한 통치자에 맞서서 직접 개혁을 단행할 권리가 있다. 이런 아주 급진적인 정의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녹스가 없는 동안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15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프랑스 출신의 섭정, 기지의 메리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민족 감정에 자극됐고 이게 또 반카톨릭 정서와 결합하게 된 거죠. 네, 이때 선하고 경건한 발라드 같은 노래들이 유행하면서 대중적인 프로테스탄트 정서를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카톨릭 성직자들을 막 풍자하고 쉬운 멜로디로 개신교 교리를 노래했는데 이게 파급력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557년에는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종교회의의 영주들이라는 이름으로 딱 뭉쳐서 언약을 맺고 조직적인 저항에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9년 5월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혁명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죠. 녹스의 설교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퍼스 같은 도시에서는 그의 설교 직후에 흥분한 군중들이 수도원을 막 파괴하는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은 군대를 조직했고 스코틀랜드는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죠. 바로 1560년 엘리자베스 1세가 이끄는 잉글랜드가 프로테스탄트 측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겁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패배하고 철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1560년 8월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회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의회가 열립니다. 이 의회는 정말 단 며칠 만에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카톨릭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의회는 존 녹스 등이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채택해서 프로테스탄티즘을 국가의 공식 신앙으로 선언합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기본적으로 칼뱅주의에 기반했지만 성찬교리에 있어서는 좀 독특하고 풍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요. 또한 교황의 사법권을 폐지하고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이 의회는 제1치리서라는 문서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청사진까지 제시했죠. 장로회 정치구조, 그러니까 목사와 평신도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시스템의 기초를 놓았고 모든 교구의 학교를 세우는 등 굉장히 야심찬 교육 및 복지 계획도 담았다고 해요.
비록 재정 부족 때문에 대부분에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비전 자체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네, 녹스는 귀족들이 교회 재산을 차지하는 바람에 이런 계획이 무산된 걸 보고 배는 귀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렇게 1560년에 스코틀랜드는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되었는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남편이었던 프랑스 왕 프랑스와 2세가 갑자기 죽자 스코틀랜드의 합법적인 여왕이었던 연력을세 메리 스튜어트가 귀국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녀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요. 젊고 아름답고 또 매력적이었던 여왕의 등장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고 해요. 메리는 놀랍게도 자신의 이복 오빠이자 프로테스탄트 지도자였던 머레이 백작과 손을 잡고 전국을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궁전에서 카톨릭 미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존 녹스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거죠. 녹스에게 미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우상 숭배 행위였습니다. 그는 여왕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했죠. 자료에 따르면 4차례나 여왕과 직접 만나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고 한 번은 여왕을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녹스는 미사 한 번 드리는 것이 1만 명의 침략군보다 더 끔찍하다고 설교하면서 어떤 타협도 거부했어요. 메리 여왕의 몰락은 결국 녹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 자신의 여러 선택들 때문이었죠. 카톨릭 신자였던 단니와의 불행한 결혼, 그리고 총애하던 신하 리치오의 살해 사건, 또 단니가 살해된 후에 그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보스웰과의 강제 결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를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네, 결국 1567년에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에 의해서 폐위되고 성에 감금되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 제임스 6세에게 강제로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후 탈출해서 잉글랜드로 망명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그녀를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금해버렸고 결국 엘리자베스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1587년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참 비극적인 삶이었죠. 메리가 떠난 후에도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녀의 보규를 노리는 여왕파와 프로테스탄트 정권을 지키려는 왕당파 사이의 내전이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녹스는 이 과정에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157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모튼 백작이 남긴 여기 육신을 두려워하지도 아첨하지도 않았던 자가 누워있다는 그 묘비명은 그의 강직했던 삶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잉글랜드와는 달리 귀족과 평민, 특히 존 녹스와 같은 아주 강력한 종교 지도자의 주도로 아래로부터 위로 진행된 그런 혁명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전통이 아주 강한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되었고요. 또 오랫동안 숙적 관계였던 잉글랜드와 프로테스탄트라는 공통분모를 갖게 되면서 훗날 연합왕국 형성의 길을 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오늘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달콤한 핵심 자료를 통해서 정말 숨가쁘게 역사의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왕의 이혼 문제에서 시작된 영국의 점진적이지만 또 아주 복잡했던 변화 과정, 그리고 순교와 혁명, 또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됐던 스코틀랜드의 개혁. 이 두 나라의 이야기가 이렇게나 달랐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네, 헨리 8세, 틴들, 크랜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의 해밀턴, 위샤트, 존 녹스, 메리 스튜어트까지 정말 많은 인물들의 신념과 야망, 또 고뇌가 얽히고 설켜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심지어는 언어에까지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존 녹스나 토머스 크랜머처럼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약점을 보였던 인물들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사를 볼 때 이런 영웅들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혹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프랑크푸르트 망명자들의 분열 이야기나 또 후일 청교도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프로테스탄트 신앙 안에서도 예배 방식 같은 사소해 보이는 문제로 깊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공동체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